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해외고 졸업자,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에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에 원서를 쓸 때는 어떤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지, 과연 국내 대학에서 무엇으로 학생을 선발하는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2023학년도에 수시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고, 또 이제 해외로 나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현재 해외에 계시면서 9학년이나 10학년이나 11학년에 계시면서 국내 대학에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국내 대학에 원서를 쓰시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과연 국내에서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느냐, 전형이 뭐냐, 이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국내에 아시는 것처럼 전형은 간단히 말하면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으로 나눠지죠. 정시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전형들이 이제 수능 시험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 원서 쓰시는 분들이 물론 당연히 수능을 시험을 보고 정시에 원서를 쓸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들은 수능을 보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수시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에 해당이 되어지는 전형은 뭐다? 수시의 원서를 쓴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수시는 어떻게 선발하냐 보니까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2023학년도에 선발하는 인원이 154,716명으로 수시 전형에서 비율이 약 44.3%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가장 크다는 점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81,703명으로 23.4%.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전형은 뭐냐?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논술 전형. 논술 전형에서는 11,016명으로 3.2% 선발하고, 실기 실적 전형에서 21,013명으로 7.7%. 그리고 이제 정시에 비해서 수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은 2023학년도에 78.1%를 수시에서 뽑고요. 정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21.9%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전체 수시 선발 비율,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은 전국 전체로 봤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서울의 15개 대학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면, 좀 전에 봤었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의 선발의 비율은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드린 내용은 뭐냐면,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 원서를 쓰시는 분들, 먼저 처음에 알아야 되는 게 재외국민 3년 특례처럼 별도 전형이 있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만 따로 뽑아주는 전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아셔야 되고, 단지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라는 자격으로 국내 수시 전형의 원서를 쓰게 되고, 국내 수시 전형의 원서를 쓰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들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일부 이제 연세대학교 국제계열 같은 경우에는 모집 정원 내에서 해외 고등학교 선발 인원이 별도로 명시가 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국내고와 해외 고등학교를 합성하여 선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한 점은 뭐냐면, 자, 국내 수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 그리고 실기 실적 전형으로 나누어지며, 전국으로 봤었을 때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크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하지만 해외고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은 뭐라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 전형별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국 단위로 봤었을 때는 비율이 23.4%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 비해서는 선발 비율이 적어요. 근데 서울 주요 대학, 15개 대학을 중심으로 봤었을 때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이 높다는 점,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냐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지원한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활동, 그 다음에 우수성, 적합성을 평가하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단지 학생의 학업적인 능력이죠. 그러니까 GPA 성적, A, B, C, D와 같은 GPA 성적만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업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지원하고 싶은 학과와 관련된 학업적 우수성, 그 다음에 역량, 그 다음에 적합성 또는 발전 가능성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게 되고 대부분의 전형들이 이렇게 다단계 전형을 실시합니다. 1단계에서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한 3배수 정도를 골라내죠. 서류평가를 통해서. 이 서류라고 한다면 결국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는 고등학교의 GPA 성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가 들어가는 학교는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학생부 대체 서식과 같은 서류평가를 통해서 1단계를 3배수를 골라내고 1단계 통과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면접을 실시합니다. 특히 면접은 되게 중요한데 국내 대학 입시에서 점점 강화되는 것이 바로 대학별 고사예요. 그 대학별 고사가 바로 면접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의 중요성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면접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보는 전형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부분의 전형들은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어지지 않는 전형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에게는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어지지 않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조금 유리하다. 왜?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어지면 현실적으로 수능을 보기도 좀 어렵고 응시에서 두 번째는 본다 하더라도 수능 체제를 충족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능 체제가 반영이 되어지지 않는 전형이 지원에서는 유리할 수밖에 없다.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학교들도 있고 자소서를 제출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2024학년도까지만 자소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대학들이 있고 2024학년도부터는 자소서를 폐지하도록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2023학년도 올해까지만 일부 대학에서 자소서를 제출하고 내년이 되면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자소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23학년도에서도 자소서를 미제출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봉사활동이나 수상경력이나 동아리활동 같은 내용들을 입증서류를 바탕으로 하여 작성하는 학생부 대체 서식이라는 작성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전형이 있어요. 학생부 교과전형은 말 그대로 학생이 고등학교에 취득한 성적만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GPA 성적만을 반영하고 국내 고등학교는 등급만을 반영하는 게 학생부 교과전형이다. 대신 뭐가 반영이 되어지지 않는다. 지원 학과와 관련된 학업적 우수성, 역량, 발전 가능성, 다시 말하면 봉사활동이나 동아리활동이나 수상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되어지지 않는 전형이다. 볼 수 있고 대부분의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으로 선택해서 원서를 쓰려고 하면 사실 원서를 지원할 대학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대학, 예를 들어서 4개 영역 중에서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사탐 중에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영어니까 영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국어나 사탐 중에서 한 과목 정도, 그래서 2개 과목 정도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진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매우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자, 하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의 단점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결국은 수능 체제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수능 체제를 빼고 지원 대학을 찾게 되어지는 지원 대학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게 어려운 점이고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논술 전형의 장점은 첫 번째는 지원 자격에서 모든 대학이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서는 모든 대학에서 지원이 다 가능해요. 학생부 종합 전형만 하더라도 사실은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불가능한 대학도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사실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해외고가 지원할 대학이 많지 않거든요. 여기에 반해서 논술 전형의 장점은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이기 때문에 모든 대학에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단점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논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도 단점이고 두 번째는 수능 체제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신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는데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으면 경쟁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 요즘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은 논술 전형의 장점은 모든 대학에 지원이 가능하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대학이 많다. 그리고 논술 전형이 학생부 교과나 종합 전형에 비해서 경쟁률이 매우 높다. 보통 일반적으로 한 30대 1, 40대 1, 높으면 50대나 70대 1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다는 점, 이런 점을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특기자 전형은 지금 보는 것처럼 전국 단위로 봤었을 때 실기 실적 전형이 약 7.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특기자 전형이나 아니면 어학 특기자 전형들 또는 뭐 실기 실적 전형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 전형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국으로 봤었을 때는 3.2%의 아주 적은 비율이지만 서울 수도권 15개 대학을 중심으로 봤었을 때는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도 꽤 높다는 점 이렇게 참고해 보실 수 있고 여기서 말씀드렸었던 거는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한 4개의 전형이 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 그 다음에 실기 실적 전형이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장점과 단점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지원 자격에 대해서 꼭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사실은 아직 대학들이 모집 요강이 아직 안 나와 있거든요. 2023학년도 모집 요강은 보통 5월 정도에 발표가 되어지기 때문에 2023학년도에 확정된 모집 요강은 그때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2023학년도의 시행계획은 이미 다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2023학년도 시행계획을 대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시행계획에서 보실 때 여러분이 꼭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지원 자격을 먼저 보셔야 될 거예요. 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못하냐 이거를 확인하셔야 될 테니까 보통 한 이렇게 4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저렇게 되어져 있는 경우죠.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재능을 가진 자 이건 이제 SW 인재 전형의 지원 자격인데 이런 1번 같은 경우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왜?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그 다음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까지 보면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지원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법령에 의하여 이 말이 중요하거든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이 되어지는 자라고 되어져 있으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이 되어지는 자는 검정고시차, 검정고시 출시자, 국내 고등학교 검정고시입니다. 해외 고등학교 검정고시는 인정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내 고등학교 시험에서 합격을 하신 분들 그 다음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바로 이 법령에 의해서 인정을 받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졸업 이상의 학력이 인정이 되어지는 자, 법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라고 되어져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국내외 고등학교, 다시 말하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를 선발한다는 게 명시가 되어져 있는 경우 이 경우가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고 2023학년도에 원서 지원이 가능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2023학년도 2월 이전에 졸업이 인정이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원이 가능하시고 단지 3월에 졸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1번 같은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해서 3월에 졸업을 하는 일부 국가인 경우들도 마찬가지로 2023학년도에 원서 지원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경우들은 2023학년도 2월 이전에 졸업이 인정이 되시는 분들이
2023학년도에 원서 지원이 가능하고 다시 말하면 올해 9월에 원서를 쓰고 내년 3월에 입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출 서류와 평가 방법에 대해서 이거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해외에서 우리가 성적을 취득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국내 고등학교는 성취도 평가가 아니라 대부분 석차 등급으로 반영하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석차 등급 반영하게 되어지고 일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성취도 평가 ABCD를 반영하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석차 등급을 반영하는 경우와 성취도 평가를 반영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대부분 석차 등급을 인정을 받죠. 성취도 평가는 반영한다 하더라도 일부 대학에서는 성취도 과목 중에서 3과목만 반영하거나 가산점을 주거나 하기 때문에 반영한다 하더라도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국내는 대부분 석차 등급으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반영하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해외도 물론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A, B, C, D로 해가지고 이렇게 성취도 평가를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고 일부 나라들 같은 경우는 10점 만점으로 또 일부 나라들은 8점 만점으로 반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해외 성적을 국내 성적으로 반영할 때 어떻게 반영하냐 이걸 꼭 아셔야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외국에서 올 A 등급을 맞았다. 또는 만약에 외국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A 등급인데 일부 과목에서만 B 등급을 맞았다. 그럼 과연 국내에서 과연 해외에서 취득한 성적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이 부분 아셔야 될 텐데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명지대학교 교과 면접 전형에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나 아니면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학생부 비교 내신 표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정고시 성적으로 봤었을 때 100점, 96점, 85점, 80점, 75점, 70점 이상의 경우고 그 다음에 평어 성취도 평가로 봤었을 때 A, B, C, D로 오는 거고요. 이걸 환산 등급으로 환산하게 되어지면 자,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이고 이걸 환산 점수로 환산했었을 때 99, 97, 94, 90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올 A등급을 전부 다 맞았다라고 하면 바로 A등급은 내신 성적으로 환산했었을 때 3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3등급. 그리고 이거를 환산 점수로 환산하면 97점이 되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검정고시 성적 95점과 동일하게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의아한 게 뭐냐면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대부분 가고 싶은 대학은 서울 상위권 대학을 희망하죠. 우리가 해외로 대학을 갈 때는 외국인의 자격으로 원서를 쓰기 때문에 일부 아이비리그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가요. 외국인으로 대학을 가는 거니까. 국내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국내 대학을 지원하시는 경우들은 사실 어느 정도의 학업 능력을 가지면 연세대나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훨씬 쉽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국 대학을 갈 때는 좀 쉬운데 국내 대학으로 들어오시면 어려우세요. 왜냐하면 내국인이고 국내 고등학교 학생과 경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인데 지금 보시면 그러면 나는 외국에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자 그래서 올 A등급을 맞았던 거야. 올 A등급을 맞았는데 지금 이 얘기라고 한다면 올 A등급을 맞아도 3등급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럼 국내 대학을 가려고 하고 서울권의 대학을 가려고 하면 대부분 적어도 1등급, 2등급 정도는 맞아야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야 그러면 올 A 맞아도 3등급, 3등급 맞으면 결국은 외국에서 올 A등급을 맞아서 국내 대학은 전혀 못 가는구나. 국내 상위권 대학 못 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3위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냐면 A등급을 맞으면 이게 어디다? 3등급부터 시작해서 약 1등급까지의 범위에 해당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1등급부터 3등급 내의 범위로 이해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결국은 뭐냐면 성취도 평가 A등급만으로는 뚜렷하게 학업적 우수성과 역량을 보여주기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성취도 평가 A, B, C 자체가 국내 내신 성적처럼 1등급과 9등급과의 석차 등급만큼 정교하게 학생의 학업적인 능력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 성취도 평가 A도 중요하지만 이게 결국은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범위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뭐가 필요해? 이러한 교과 성적 외에 필요한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 학생부 대체 서식이라고 하는 서식 작성, 거기에 필요한 수상 경력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 그리고 학생이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학업적 우수성 또는 교과목 선택 또는 교과목의 성취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대학별로 이제 제출 서류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특례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공부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의 전형을 갖는 거고, 그러면 외국에서 공부하신 경우는 여러 다양한 나라에서 공부하고 다양한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의 성취도가 되게 다양하죠.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공부한 어떤 학생의 고등학교 GPA 성적을 중국에서 공부한 학생의 GPA 성적이나, 예를 들어서 브라질에서 공부한 학생의 GPA 성적을 직접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도에서 공부한 학생은 그 나라에서만 해당이 되고 그 지역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해당 고등학교 선생님이 출제한 시험의 문항으로 그 고등학교 학생들끼리 시험을 보고 얻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다른 고등학교의 학생과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특례 전형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표준화 학력지표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표, 그게 바로 뭡니까? IB 디플로마라든가 ACT라든가 SAT라든가 토플이나 토익이나 아니면은 뭐 HSK 같은 공인어학 성적들 또는 AP, 이런 교과목들이 결국은 표준 학력 지표죠. 결국 그게 매우 중요하다. 특히 3년 특례 전형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해외에서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학력 지표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의 원서를 쓰시는데 이런 표준 학력 지표를 인정이 되어지는 학교가 없어요. 그게 인정이 되어지는 경우는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 국제형에서만 인정이 된다. 왜 여기서만 인정이 되냐? 이유는 이 전형에서는 해외 고등학교만 선발하는 모집 단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공부를 졸업하고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온 학생들끼리 비교 평가할 때는 표준 학력 지표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다른 전형에서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만 별도로 선발하는 전형이 없어요.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과 같이 비교해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표준학력 지표를 제출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표준학력 지표에 해당되는 공인어학 성적이라든가 SAT라든가 AP라든가 이런 지표들이 결국은 국내 대학 입시에서 하나의 금기되어지는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는 요소들에 해당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제출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을 원서를 쓸 때 자신의 학업적 우수성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학업적 우수성이나 가지고 있는 본인의 학업의 역량, 이런 부분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보여줄 만한 지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에 가장 좋은 게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SAT나 AP라든가 아니면 공인어학 성적 등등인데 이게 제출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학생이 제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GPA밖에 없어요. 근데 GPA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너네 학교에서나 공부가 잘한다는 얘기고 너네 학교에서는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지. 이게 다른 나라의 고등학교 학생과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자신의 학업적 우수성과 역량을 보여주기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기술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에서 활동우수형에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요구하는 서류가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증명서 필요하죠. 두 번째는 비교과 활동 기록표, 비교과 활동 증빙 서류라고 되어지는데 이게 바로 이제 되게 중요한 겁니다. 비교과 활동 기록표나 비교과 활동 서류라고 하는데 이 비교과 활동 서류라고 하는 것에 포함이 되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이에요. 근데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보다 해외 같은 경우 활동이 많이 축소가 되어지고 또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는 경우들도 많고 학교를 안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학교가 봉쇄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실은 학교 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수상 영역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은 대부분 다 학교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만약에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 가려고 하는데 학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비교과 활동 증빙에 해당이 되는 수상이나 봉사나 동아리 활동을 기재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해외에서 국내 대학 가시려고 할 때 매우 어려우신 거예요. 조건 자체가. 그 점을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증빙 서류 제출이 어렵다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이런 전형 어려우세요. 그러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수능 공부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해서 논술 전형이라든가 또는 학생부 교과 중에서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어지는 전형들, 이런 전형도 매우 유리하다는 점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기간 기록표나 학력조회 동의서,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표준화 학력지표라고 하는 AP나 IB 성적 등 이게 바로 이제 연세대학교에서만 반영이 되어진다는 얘기고요. 고려대학교 기율적합성도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 보면 외국고 조사표, 외국고등학교 성적 졸업증명서, 그 다음에 외국고 스쿨 프로파일, 학교에서 이제 외국 고등학교에 대한 스쿨 프로파일이나 스쿨 캘린더를 받는 거거든요. 받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학생이 정상적으로 외국의 고등학교 학사 과정을 이수했느냐를 판단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학생이 재학했었던 고등학교의 학업적 우수성과 또 성취, 다시 말해 학업적 배경을 고려하는 거거든요. 우수한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거하고 우수하지 않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것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한 건데 사실은 이것도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외국에 너무나 많은 고등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1, 2, 3, 4, 5, 6, 7, 8 등급으로 나누기가 매우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지만 어찌됐든 이런 서류들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학업적 배경 또는 학업적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출입국 사실증명서나 활동증빙 목록,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활동증빙 서류 목록, 활동증빙 서류 목록표가 지금 연세대학교에서는 비교과 활동 기록표라고 하는 거에 해당이 되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이것이 제출이 될 수 있어야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수상 영역이나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기재할 수 있어야 되고, 기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증빙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증빙 서류가. 그러니까 현재 10학년, 11학년, 12학년이신 분들은 학교에서 수상을 하시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봉사 활동하거나 또는 학교 내외 활동을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증빙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나중에 대학에 원서 지원하실 때 활동 증빙 서류 목록표를 작성할 수 있지, 증빙 서류가 없으면, 증빙 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면 목록 작성이 안 됩니다. 이 목록 작성이 안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이 사실상 어렵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핵심 중에 하나는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에 해당되는 대학들이 어디냐, 이 대학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국내 대학에 원서를 쓰시면 가장 적합한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 수능 시험 안 봐도 된다. 그렇죠? 그리고 서류평가 다음에 면접고사로만으로 합부를 가린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유리하다. 단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뭘 쓴다?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와 같은 학교에서 수상이나 동아리와 봉사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출하게 되고 그를 바탕으로 면접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많다는 점, 그걸 꼭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코로나가 아니어도 학교 활동 내에서 수상 경력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증빙서류 제출이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으세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렇게 지금 쭉 보니까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면서 지금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서 1,408명을 선발하고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에서 540명, 연세대학교 국제형에서 274명, 고려대학교 계열적합성 473, 중앙대학교 다빈치 526명, 이화여대 어학특기자 전형에서 45명, 그 다음에 과학특기자 전형에서 45명, 국제학 특기자 전형에서 54명을 선발하고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1,100명을 선발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년 특례 전형에서 재외국민 3년 특례 전형을 선발해봤자 사실 한 대학의 전체 선발 인원이면 68명, 80명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 같은 경우에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뽑는 인원이 1,100명이기 때문에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전형의 가장 장점은 선발 인원이 매우 많다. 이런 점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내용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쭉 진행을 보면 인하대학교 미래인재 전형에서 913명,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에서 543, 한국항공대 미래인재 전형에서 143명, 가천대학교 바람인재 전형에서 521, 그 다음에 인천대 자기추천에서 662명,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 KGU 전형에서 725명을 선발하고 카톨릭대학교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에서 444명을 선발합니다. 서울 경기권에 있는 대학만 정리했습니다. 자, 이런 전형의 이 학교들은 여기 나와 있는 대학들은 뭐냐면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다단계 전형으로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면접을 보지 않는 대학도 있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서류평가만으로. 서류평가, 그거 뭘 가지고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GPA 성적,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대체서식에 들어가는 거, 동아리, 봉사, 수상경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가 안 되면 학종에 불리하시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 그럼 서류만 제출하는 학교들의 장점은 그거죠. 면접시험 보지 않는다. 이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는 가급적이면 면접고사를 보는 전형이 유리하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서류만으로는 서류 제출하고 면접 안 보면 깔끔하고 좋죠. 불편하지 않으니까. 근데 서류만으로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학생을 쉽게 명확하게 딱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선발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는 다양한 학력 지표와 제출 서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들은 면접을 통해서 자신이 성취한 학업의 정도와 학업의 과정과 본인이 가지는 학업적인 능력들을 면접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을 받아야 합격에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면접에 실시하지 않은 학교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균관대학교 계열 모집에서 417명을 선발하고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에서 630명,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에서 548명을 선발하고요. 중앙대학교 탐구형에서 408명, 중앙대 다빈치 전형은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을 실시하고 중앙대학교 탐구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류평가로 408명을 선발합니다. 한국의대는 서류형에서 521명, 서울시립대는 학생부 종합 서류형에서 80명, 그 다음에 숙명여대는 숙명인재원 서류평가 전형에서 149명을 선발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인하대학교 인하참인재에서 304명, 아주대학교 다산인재 전형에서 154명을 선발합니다. 올해 2023학년도에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세종대, 숭실대, 국민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아주대, 한국항공대, 경기대, 카톨릭대학교 등이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요. 올해 이제 자소서를 미제출한 학교들도 많죠. 왜? 내년부터 없어지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받는 학교들이 많이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되고 특히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쓸 때는 서류 작성이 되게 중요하다. 그 서류의 핵심이 자기소개서. 두 번째는 학생부 대체서식의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아니지만 활동보고서를 작성하는 학교는 이화여대가 있어요. 이화여대 활동보고서는 일종의 자기소개서와 유사한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한데
학생부 교과 100% 또는 면접을 보는 전형인데 사실 서울 경기권에서 지원이 가능한 대학교는 명지대학교 학생부 교과 면접형과 삼육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2개 전형밖에 없어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경우들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불가능하다. 왜 지원이 불가능하냐? 바로 4가지 이유들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한 건데, 다시 말하면 이 4가지 이유들 중에서 어떤 하나를 충족하게 되어진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 지원이 더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외국에서 취득한 것들 중에서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에 작성할 수 있는 수상, 동아리, 봉사와 관련된 증빙 서류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쓸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증빙 서류 제출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쓰면 유리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라고만 명시되어져 있으면 지원이 불가능해요. 대신 여기에 뭐가 결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가 결합이 돼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죠.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이 되어지는 자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으면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학교생활부 성적이 3학기나 4학기 이상이 있는 자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만약에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해외에 나갔다,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원한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과정까지 보내고 난 다음에 해외에서 1년 과정을 마치고 들어오시는 경우들은 고등학교에서 만약에 3학기나 4학기 정도를 가지고 있고 학생부가 있다고 한다면 지원이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수능 학력 기준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대학은 만약에 제출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만약에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서를 쓴다 하더라도 수능 체제를 충족하게 되어진다. 내가 만약에 수능 체제를 4개 영역이죠. 수능이. 국어, 영어, 수학, 사탐이나 과탐의 4개 영역 중에서 2개 영역 정도의 수능 체제를 충족하거나 3개 영역 정도의 수능 체제를 충족하게 되어지면 지원하실 대학이 매우 범위가 넓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원하시는데 내가 학업적 우수성 뿐만 아니라 관련된 증빙 서류의 우수성이 충분히 입증되면 학생부 종합전형. 하지만 봉사나 동아리나 수상 경력 이와 관련된 증빙 서류의 준비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시면서 여기에다가 수능 최저를 4개 영역 중에서 2개나 3개 정도를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면 그렇다고 하면 대학 입시에 매우 유리하다는 점 알아두시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 자라고 되어져 있는 경우들인데 이건 이제 외국 학교의 추천장을 받는 경우도 인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라고 되어져 있고 고등학교 추천을 받는 자라고 하면 국내 고등학교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 경우고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이 되어지는 자라고 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경우들은 해외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서를 쓰는 경우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원서를 쓰는 것이 아니다. 교과 전형으로도 원서를 쓸 수 있다. 이런 점을 알 수 있고 대신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쓰게 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에서 성적이 매우 우수하다 하더라도 사실 국내의 내신 성적으로 환산하게 되어지면 1등급에서 3등급 정도의 범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하지만 국내의 서울권의 대학들은 대부분 1등급에서 2등급의 교과 성적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수능 체제를 충족하시게 되어지면 합격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죠. 그렇죠? 그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논술 전형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논술 전형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죠. 모든 대학에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이기 때문에 논술 전형은 모든 대학에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해요. 여기까지는 좋죠. 단점은 수능 체제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다는 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논술 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반영하는 학교들은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서강대, 중앙대, 이화여대, 경희대 등등등이 있고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한양대학교는 수능체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246명을 선발하고 한국외대는 서울 캠퍼스에서는 수능체제를 반영하고요. 글로벌 캠퍼스는 수능체제를 반영하지 않아요. 서울시립대 77명을 선발하고 서울과학기술대가 193명, 광원대학교 187, 인하대학교 467, 아주대학교 543명, 한양대 에리카는 188명, 단국대학교 315명, 경기대학교는 169명, 카톨릭대학교 179,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는 104명, 그리고 이제 기타 나머지 뭐 경북대나 이런 대학교들도 면접을 논술을 실시하는데 이 해당되는 학교들은 수능체제를 보지 않죠. 결국은 뭐냐면 수능체제 없이 논술만으로 핫불이 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 원서 쓰시는 분들 수능체제 없는 건 좋은데 단점은 논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 그죠? 그 점이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능체제가 반영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에 경쟁률이 높다는 거. 뭐 의예과는 말할 나위가 없고 일반 학과라 하더라도 대부분 수능체제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한 40대 1 정도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부분 경쟁률이 한 10대 1 정도.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대부분 한 15대 1에서 20대 1이라고 생각하면 논술 전형은 한 40대 1 정도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요.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 가시려고 할 때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그 다음에 이후의 준비 과정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결정하셔야 되겠죠. 내가 첫 번째,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성적이 우수하고 GPA. 두 번째는 기타 활동 증빙 목록이라고 하는 봉사나 수상이나 동아리와 관련이 되어진 증빙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쓰면 돼요. 그런데 두 번째는 외국에서의 성적이 우수하지 않고 두 번째는 기타 활동 증빙 서류 제출이 어렵다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을 원서를 쓰면서 수능체제를 2개 과목에서 수능체제를 충족하기 위한 수능 공부를 병행하시거나 아니면 논술 전형 중에서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에 맞춰서 논술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수능체제가 반영이 되어지는 논술 준비를 하시거나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대신 또 장점은 수능체제를 준비한다는 얘기는 수시 전형으로만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시 전형 또는 정시 전형 다음에 진행이 되는 추가 모집에도 원서를 쓸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하시게 되어지면 원서 지원의 폭이 넓어지죠. 수시에서 6개 원서 쓰고 정시에서 3개를 또 원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하셔서 원서를 쓰셔야지 무조건 가고 싶은 대학에 맞춰서 준비하고 자기가 편한 방법에 맞춰서 준비하시게 되어지면 원서 지원의 폭이 되게 좁아요.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외국에서 국내 대학으로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또 외국에서 공부하다 보면 학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당초 생각했었던 것과 다르게 국내 대학으로 유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을 지원하시는 경우가 예전보다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맞춰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어학특기자 전형인데 사실 예전에 이제 어학특기자 전형이 상당히 많았고 이게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고 국내 대학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학특기자 전형을 통해서 국내 상위권 대학으로 지원하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에 한양대학교 글로벌 인재 전형이 폐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글로벌 영어 인재 전형이 폐지가 되고 동국대학교 동덕외대 특기자 전형이 폐지가 되어지면서 사실상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특기자 전형, 어학특기자 전형의 폭이 매우 제한되어졌다. 이게 단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우리가 공인어학 성적을 요구하는 어학특기자 전형을 유지하는 학교는 대표적으로 국민대 정도 하나라고 보셔야 돼요. 나머지는 세명대, 부산외대, 그 다음에 상지대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민대학교도 전년도에 44명에서 42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어학 성적은 아니다 하더라도 해당 언어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연세대학교 국제영이나 그 다음에
이화여대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어학 특기자 전형은 공인어학 성적이 제출이 되죠. 50명에서 45명으로 줄었고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의 활동 우수자 전형은 공인어학 성적은 제출이 안 되지만 영어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66명, 한동대학교 글로벌 이재 전형이 80에서 100명으로 늘었고 한림대학교 외국어 특기자 전형은 공인어학 성적은 미제출이지만 영어 면접이 일부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 모집 인원은 25명입니다. 그리고 서경대학교는 어학특기자 전형인 경우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해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내 대학 가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뭘 생각하냐면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내 대학 가려고 하니까 토플 공부해야 되겠다. 토익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지금 쭉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로 국내 대학 갈 때 토플 성적 제출이 되어지는 학교가 사실상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대학교, 그 다음에 이화여대 특기자 전형밖에 없다. 그 다음에 SAT나 AP 성적 반영이 되어지는 경우는 연세대학교 국제형밖에 없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다 제출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내 대학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게 바로 뭐냐면 수능 최저 충족을 위한 수능 공부를 하셔야 돼요. 수능 공부를. 그러니까 최소한 4개 영역을 아니더라도 2개 영역이나 3개 영역에 맞춰서 수능 공부하시고 그러면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수능 최저 반영 미반영, 학생부 교과 전형, 논술 전형의 원서 쓰실 수 있고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해서 정시에서 원서 지원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국내 대학 원서 쓰시게 되어질 때 가능하다면 수능 최저 충족을 위한 수능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같은 공부를 할 수 있다. 근데 그걸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최저 미반영 전형으로도 원서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또 이제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SW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탐구 활동 경험과 학업 관련 수상 경력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의 탁월한 역량이 보여지는 자에 해당되고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한 경우들이 한양대, 경희대, 한국외대, 동국대, 송실대 등인데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 소프트웨어 관련 활동 관련된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증빙 서류들이 있어야 되겠죠. 수상 경력이라든가 활동 내용이 우수성들이 입증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제출이 가능해야 된다는 점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외 고등학교에서 졸업하고 국내 대학 원서 쓰실 때 지원할 수 있는 대학과 전형의 폭이 매우 넓어요. 그런데 매우 넓지만 단점은 국내 고등학교 상위권 학생들과 경쟁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해외에서 취득한 성적이 모두 다 반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GPA 성적과 활동 역량들이 반영이 되어진다는 점. 이런 점들이 되게 어려운 점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호하게 마치 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국내 대학에서 해외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면 되게 반길 것이다. 해외 고등학교를 막 뽑아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국내 대학 가기 어렵다.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절대로 안 됩니다. 철저하게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영상 다음에는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국내 의학 계열, 다시 말하면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한의대 또는 수의대 원서를 지원할 때 어느 대학에 원서를 쓸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신 분들은 하이퍼리뷰 전화 주시면 가능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의학 계열 지원 가능한 대학 또는 지원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